안녕하십니까. 유경문입니다. 알기 쉬운 그 핵심 경제 원리 그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2018년도 10월에 시작을 했으나 여러 가지 그 개인 사정으로 중단을 하게 됐는데 다시 좀 그 경제학에 관한 그런 그 주요 이론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좀 하고 싶다는 그런 그 마음이 생겨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시작을 하는데 어, 그 유튜브 강의에 대한 그 안내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은 본 유튜브를 통한 그 알기 쉬운 핵심 경제 원리 강의는 그 경제 원리에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 및 학생들을 그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강의 내용 수준은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그 대학생 중 그 경제 원리에 관심 있는 교양학부 1학년 수준을 염두에 두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의 효과성과 그 지속성을 위해서 그리고 강의 내용에 대하여 보다 그 상세히 알고자 하는 분을 위해서는 적합한 그 교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오랫동안 그 대학 강의에서 사용한 도서출판 문후사의 경제학 들어가기 이중구 이창용 이 저술한 제 4판을 쭉 교재로 사용하겠습니다. 그 교재는 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 교재입니다. 경제학 들어가기 이중구 이창용 박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본 교재를 주 교재로 삼는데 그 본 유튜브 강의의 그 기본 콘텐츠는 즉 다시 말해서 PPT 자료라든가 강의 내용의 그 기본 자료는 도서출판 그 문후사가 제공한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후사의 허락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 강의자가 내용을 보완 수정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강의가 일반인들의 그 교양 증진뿐만 아니라 취업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그 경제 이론을 필요로 한 사람, 뭐 특히 이제 테스트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그 대학에서 33년 동안 경제학을 가르치면서 아무래도 여기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그 교재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 즉 다시 말해서 이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그 강의가 짧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또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좀 더 상세한 것을 볼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교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창용 박사가 쓰신 책 경제학 들어가기를 주 교재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학 들어가기 이창용 문후사 출판사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제 1편에서는 주로 이제 기초 개념을 다루게 됐는데 상당한 부분 경제학 기초 개념들을 중심으로 다룬 후에 본 이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의 강의는 경제학 들어가기 이 강의는 제1장 즉 교재의 경제학 들어가기 문후사 출판사의 그 책을 중심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 혼란이 없게 하기 위해서 또 일관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학 들어가기 이 교재의 그 장에 따라서 가능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각 장에 여기에 이제 그 1, 2, 3으로 이 가로 안에 숫자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 숫자는 각 장을 한 번에 강의하기가 시간이 부족할 때는 이것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될 텐데 각 장에 1, 2, 3, 4가 붙은 것은 그 각 장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강의수 알기 쉬운 핵심 경제 원리 그 제 네 번째 강의이긴 하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경제학 들어가기 제 1장의 내용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1장의 내용도 한 번에 다 하기가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제 4강에서는 제 1장의 1절 경제학의 기본 성격, 합리적 선택의 기초,
경제적 자원과 생산 가능 곡선에 관한 요것을 제1장 첫 번째 강의에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5강에서는 이번은 4강이 되고요. 5강에서는 제1장의 두 번째, 요거 이 두 번째가 되었고, 국민경제 기본 골격과 그 다음에 시장과 가격 이러한 개념들을 두 번째 강의 제5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4강 다시 말해서 그 4강에서 그 말씀을 강의를 시작하면서 경제학의 그 기초 개념들, 기본 개념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1, 2, 3강에서 오래전에 했던 1, 2, 3강에서 경제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경제 문제는 왜 발생하는가, 그 다음에 경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그 세 가지 근본 문제, 이러한 것을 1, 2, 3강에서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다 다시 또 들으시라고 하기가 좀 그래서 지난 1, 2, 3강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이중구 선생님하고 이상영 박사가 쓰신 그러한 교재를 중심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 2, 3강에서 우리가 경제의 그 기초 개념들을 갖다가 소개했는데 우선 먼저 경제란 무엇인가를 한번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에코노미, 경제란 무엇인가, 또 경제와 경제활동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경제, 에코노미, 경제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경제가 우리 생활에 왜 관심이 대상이 되는가? Why economy is a matter in our life?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제가 왜 문제가 되는가? 그럼 경제란 무엇인가를 갖다가 어떻게 정의하는지, 또 어떻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제 얘기하는데 막상 경제가 뭐냐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경제는 뭐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경제란 무엇인가를 한번 정의를 하고 다른 문제들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제란 뭐라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경제학의 그 교과서에서 소개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표현해 본다고 하면은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 생활에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조달하는 행위 또는 활동을 경제 행위 또는 경제 활동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 생활에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조달하는 행위 또는 활동을 경제 행위 또는 경제 활동이라 한다. 그리고 경제 활동, 즉 다시 말해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와 관련된 활동을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그 활동과 관련된 사회 질서와 제도를 포함해서 이 제도를 포함한 그 인간 행위를 통틀어서 경제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것은 경제 활동, 경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교환, 소비와 관련된 활동이고 이와 관련된 사회 질서와 제도를 포함한 인간 행위를 통틀어서 경제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삶 그 자체, make a living itself, 다시 말해서 인간의 그 삶 자체를 갖다가 경제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형태건 간에 소비를 하거나 또 교환을 하거나 또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생산활동에 참여해서 분배를 받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의식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이러한 일상생활에 활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그 자체, 우리의 삶 그 자체를 갖다가 경제활동, 경제행위 그냥 줄여서 경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경제활동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경제활동 중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경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경제 문제가 어떻고 또 경제 문제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 경제 행위를 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가 경제 문제다. 경제 문제가 발생했다. 경제 문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지만 경제 행위,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조달하는 행위를 경제 활동, 경제 행위라고 했고, 그리고 이 재화와 서비스를 갖다가 생산, 분배, 교환, 소비와 관련된 활동을 경제 활동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경제 문제다. 경제 문제가 발생했다 하는 것은 인간의 생산 활동, 분배, 교환, 소비 이 과정에서 이 전체에서 또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경제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생산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분배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교환 과정 사고 파는 어떤 상품의 사고 파는 교환 과정에서 경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소비 과정에서 이 전체에서 또는 그 중에 이 중에서 어떤 일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런다면 이러한 그 경제 활동과 관련돼서 어떤 경제 문제가 우리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루게 되는데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다루기 이전에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사회 현상 또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그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발생되는 경제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경제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루기 이전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경제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상당한 부분 동안은 우리가 이 강좌에서는 경제 원리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갖다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경제란 이와 같이 이러한 것을 경제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경제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냐 했을 때 경제 활동의 대상은 크게 우리가 재화와 서비스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재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 구체적인 형태의 물건들을 갖다가 재화, 구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재화를 갖다가 거래가 가능한 재화를 우리가 상품, 커머디티라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개념을 갖다가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이 재화, 상품 이외에 서비스를 얘기하는데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행위로 형태가 없이 인간의 어떤 노동력으로 주로 이제 노동력으로 공급되는 것을 우리가 서비스라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개념을 규정 짓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교사의 수업이라든가 의사의 진료라든가 또 음악가의 어떤 음악 연주 같은 것은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마음이 우리가 차분해지고 기쁘다든가 즐거움을 느낀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음악의 연주 같은 것이 하나의 서비스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제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은 크게 우리가 그 재화하고 서비스로 이렇게 보통 구분해서 설명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 재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물건, 그리고 이러한 그 재화 중에서 거래가 가능한 재화를 갖다 상품, 커머디티라고 하자. 또 경제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 중에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행위로 형태가 없는 것으로서 인간의 주로 노동력으로 공급되는 것을 서비스라고 하자. 이렇게 개념을 일단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 활동의 구분이 필요한데 우리가 경제 활동을 아까 생산, 분배, 교환, 소비의 활동을 경제 활동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한다고 하면은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거나 또는 가치를 증가시키는 활동을 우리가 생산이라고 하자. 개념을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동, 토지, 자본, 자원 등의 생산 요소가 필요하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그 자연자원과 자원과 토지, 그 다음에 노동력을 이용해서 이것을 결합을 해갖고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거나 또는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활동을 생산활동, 생산이라고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배라고 하는 것은 생산에 참여한 경제 주체들이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것을 우리가 분배라고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생산에 활동하게 되면 그 생산에 활동에 참여한 경제 주체들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분배라고 얘기를 하자. 즉 다시 말해서 근로자들이 노동력을 제공해서 받는 임금, 또 자본가들이 자본을 제공해서 받는 이자, 그 다음에 이 생산 요소로서의 토지를 제공해서 그 토지에 대한 대가로서 지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분배목 또는 분배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재화나 서비스를 바꾸는 행위, 즉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과 재화나 서비스를 바꾸는 행위를 우리가 교환활동, 교환이라고 하자. 근데 사람들은 왜 교환을 할까요? 뒤에서 또 이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교환을 통해서 상호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환활동, 교환행위를 한다. 그리고 이 교환활동, 교환행위를 하는 데에는 분업과 특화를 전제로 한다. 여기서 또 뒤에서 또 상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환을 하는 데에서는 우리가 분업과 또 그 특성화, 특화를 전제로 한다. 일단 이렇게 소개를 하고 뒤에서 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활동, 분배받은 소득으로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행위, 활동을 소비활동, 소비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운동화를 우리가 구입 소비한다든가, 옷을 구매한다든가, 외식을 한다든가, 게임기를 구입한다든가, 식료품 구입, 영화 관람한다든가 하는 것이 다 소비활동, 소비행위, 소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제활동을 크게 생산, 분배, 교환, 소비활동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생산 요소와 생산 요소의 대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좀 소개를 하면은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은 사람들은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돈이나 토지를 빌려주는 등 그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또 그 제공해서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서 노동력을 제공한 사람 임금, 또 자본을 제공한 사람 이자, 토지를 제공한 사람 지대를 분배받는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배받은 소득으로 소비 활동을 하는데 이처럼 생산은 분배로 이어지고 분배는 소비의 기반이 되며 소비는 다시 생산의 밑바탕이 된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생산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기의 기여의 정도에 따라서 분배를 받아서 그 분배받은 것을 갖고 교환 활동에 참여하거나 또는 우리가 소비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이 소비는 다시 생산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것을 다시 간략하게 우리가 표로 본다면은 생산 분배 소비 활동을 본다면은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서 임금을 분배받게 되고요. 또 자본을 가진 사람은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이자를 우리가 받는다. 그 다음에 토지를 제공한 사람은 토지에 대한 대가로 지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따라서 경제 이론을 우리가 소개하는 데서는 생산 요소를 크게 노동, 자본, 토지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산 요소, 노동, 자본, 토지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 분배 몫을 받는 것이 임금, 이자, 지대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생산 요소의 대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물론 뭐 더 상세하게 여러 가지 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서는 경제 이론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산 요소를 크게 노동, 자본, 토지 이와 같은 식으로 설명하고 이것을 갖다가 생산 요소라고 얘기한다. 물론 이제 토지에는 단순한 물리적인 땅뿐만 아니라
토지에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그 자원이나 물자까지도 이제 넓은 의미에서 토지 개념에 포함시켜서 이제 설명하기도 하죠. 그러나 단순화를 위해서 우리가 그게 생산 요소는 노동, 자본, 토지 이렇게 전통적인 일에서는 소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분배 몫으로 생산 요소의 대가로서 임금이자 지대를 받는다 이렇게 일단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경제와 우리의 삶은 어떤 관계가 있으며 경제가 왜 중요한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앞에 1, 2, 3강에서도 말씀드렸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경제 이론을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고 왜 경제를 배우는가, 또 경제 이론들은 어떠한 내용들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소개하기 전에 우선 경제하고 우리의 삶, 즉 경제와 우리의 삶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경제하는데 경제가 왜 중요한가를 갖다가 한번 다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문제와 우리의 삶의 관계. 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인간들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물질이 필요하죠. 음식물을 섭취하고 먹고, 또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옷을 입어야 하고, 비나 눈을 피하고 안전하고 안락한 잠을 자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하다. 즉 다시 말해서 의식주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대로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인간의 삶에 필요한 물질,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교환의 과정을 거쳐서 소비함으로써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갖다가 경제 행위 또는 경제 활동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러한 경제 활동을 간단하게 표현해서 경제 에코노미라고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어떤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했을 때, 우리가 인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이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나눠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자에다가 사회간자를 갖다가 이용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호적인 의존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에 상호적인 의존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즉 다시 말해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결국은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경제 활동,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했을 때,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어떤 관계가 있는데, 결국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갖다가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과 사람 간의 상호 의존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바와 같이 인간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싸우고 다투죠? 왜 전쟁을 하죠?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생존을 위해서, 또 종족 보존을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문화적 이유로 서로 충돌을 하고 싸우고 전쟁을 하기도 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각종 그 분쟁과 싸움, 또 전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여러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적인 이유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각종 분쟁의 싸움의 원인,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과 집단, 조직 간에, 그리고 조직과 조직 간에,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부강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또 전쟁을 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오늘날 국제사회에서의 미국과 중공의 여러 가지 어떤 무역 전쟁, 갈등 이러한 것도 기본적으로는, 또 근본적으로는 국가 간의 경제적인 어떤 이익에 관련된 어떤 갈등 또 싸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것은 개인과 개인 간뿐만 아니라 개인과 조직 간에도 서로 이러한 어떻게 많은 갈등도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이, 많은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경제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경제에 관해서 또는 경제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경제를 배우는 또는 경제 이론을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경제 이론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1, 2, 3강에서 앞에서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경제 이론을 갖다가 원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경제 이론을 배우는 사람, 또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경제 이론을 배워서 어디다 써먹을까, 또 경제 이론을 뭐하러 배울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경제 이론을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을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선 경제 이론 또는 경제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적인 행복은 물론 사회적인 행복의 증진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각각 다른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경제 이론을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그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경제 이론을 배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그 경제 이론을 배워서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기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를 배워서 개인의 행복과 사회 구성원의 행복을 증진시킨다면은 그 행복이란 건 뭐냐? 이것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죠. 해피니스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행복이란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에 따라서 각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에 소개된 이것을 행복이라고 표현하면 어떻겠느냐. 즉 다시 말해서 이 표현은 티베트의 고승인 달라이 라마가 그 표현한 표현을 갖다가 좀 간편하면서도 짧으면서도 좀 쉽게 여러분한테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해서 저도 이렇게 따다가 쓰는데, 달라이 라마가 그 티베트 고승이 어떤 신도로부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달라이 라마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데에서 비롯되는 행복이 있고 고통을 감소시키면서 얻는 행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간단한 표현이면서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어떻게 굳이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도 이 표현을 우리가 이 표현이 상당히 그 행복에 대한 개념을 쉽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심신, 즉 마음과 몸이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데서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낀다. 즉 마음이 편안하고 육체적인 몸이 편안하고 만족스러울 때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낀다,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여기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큰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없애거나 제거하거나 또는 그 큰 고통을 감소시킴으로써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떠한 큰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나 고통을 없앴으면 제일 좋겠지만 없애지 못한다 하더라도 큰 고통을 우리가 완화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면 사람들은 이제 살만하다 하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은 심신, 몸과 마음이 편안할 때 행복감을 느끼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감소시키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 결국은 이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함께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결국은 심신이 편안하고 큰 고통을 감소시키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경제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물질적으로 어떤 풍요함을 느낄 때 의식, 즉 기본적인 의식뿐만 아니라 그 어떤 물질적인 어떤 풍요를 느낄 때 경제적인 문제가 많은 문제가 해결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물질적으로 아주 빈곤화 빈약하다든가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행복감을 덜 느낀다는 얘기죠. 물론 사람들마다 다 틀리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복감을 어떨 때 느낄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면은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느끼거나 또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줌으로써 행복감을 증진시켜 줄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물질이 모든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건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물질적인 빈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과 어떤 고통을 느끼면서 불행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다 한다면 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줌으로써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러한 것 이외에 뭐 물질적으로 우리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사랑을 느낄 때 또는 소망과 희망을 가질 때 또 적정한 일거리를 가질 때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 수 있지만은 사랑이라든가 소망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주로 이제 그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물질적인 문제, 이 경제 문제 또는 적정한 일거리에 관한 문제, 이러한 것은 우리가 경제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이 경제의 이론을 다루는 이 강좌에서는 이러한 그 정신적 영적인 그러한 것은 다른 데서 우리가 다루는 것으로 기대하고, 이 경제 이론에서는 주로 이 물질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다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인간은 육체적, 즉 다시 몸과 영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정신을 또는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육체가 건강해야지만 정신, 영혼도 온전할 수 있고, 또 정신이 건강해야만 육체, 몸도 건강하고 온전하게 잘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든다면은 며칠씩 굶고 육체가 병들어 있을 때 온전한 정신, 영혼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갖다가 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의식주 보장이 필요하다.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의식주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주의 보장의 문제는 결국 경제 문제다. 앞으로 우리가 자주 다루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경제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의 최소한의 의식주를 갖다가 보장해 주면서 또 그 이상의 어떤 물질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 유지를 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경제 이론, 경제학을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최소한 이상의 경제적인 결핍, 최소한의 의식주를 갖다 보장해주고, 다시 말해서 사회 구성원들한테 최소한 이상의 경제적인 결핍을 해결해 줌으로써 인간적인 행복은 물론 더 많은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행복의 증진을 갖다가 증진시키는데 경제 이론을 배우는 목적, 궁극적인 목적을 그런 데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경제 이론을 또는 경제 학을 배우는 그런 목적을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가 경제 이론을 쭉 배울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의미를 갖고 관심을 갖고 경제 이론을 또는 경제 원리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단순하게 어떤 뭐 경제 이론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경제 원리, 경제 이론 또는 이것을 하나의 학으로 경제학을 배운다고 하면은 이것을 배워서 어디다 써먹을 거냐,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경제 이론을 배움으로써 본인은 물론 사회 구성원들을 갖다 보다 행복하게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까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지난 1, 2, 3강에서 앞에서 오래전에 소개한 내용을 다시 간략하게 소개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중구 박사와 이창용 박사가 쓰신 경제학 들어가기의 그 교재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경제학 들어가기 그 교재의 제1편에 제1장에는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1장 1절에 경제학의 기본 성격, 그 다음에 2절에 합리적인 선택의 기초, 그 다음에 제3절에 경제학적 자원과 생산 가능 곡선, 그 다음 제4절에 국민경제학 기본 골격, 제5절에서는 시장과 가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유튜브 강의가 오래되면은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너무 지루하고 너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이 교재의 내용을 장별로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하기보다는 한 50분 정도 시간 단위를 전후해 갖고 이 장의 내용을 적절하게 이렇게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제학 알기 쉬운 그 핵심 경제 원리 4강인 이번 강의는 이 경제학 들어가기 이진구 선생의 그 교재 제1장 경제학이란 이 1장의 1, 2, 3절을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5강에서는 국민경제 기본 골격, 그 다음에 시장경제 가격을 중심으로서 다음에 제5강에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경제학이란 이러한 그 내용을 소개하는데 경제학의 그 기본 성격을 우리가 보면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경제학의 의미, 즉 다시 말해서 사회과학으로서 이거 경제학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여러 가지 경제학이란 뭐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이 있는데 단순하게 간단하게 우리가 경제학은 사회과학, 소셜과학, 소셜 사이언스의 한 분야로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다. 즉 다시 말해서 사회 현상, 경제 현상으로서 다시 말해서 경제 현상이라는 다면 아까 경제 활동을 말씀드렸죠. 생산, 분배, 교환, 소비와 관련된 행위를 경제 행위, 경제 활동이라 해갖고 그 다음에 이 경제 행위, 경제 활동과 관련된 사회 조직이나 조직을 포함한 통틀어서 그 사회의 어떤 조직이나 그 제도 이런 것을 통틀어서 경제라고 한다고 하면은 경제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으로서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학의 연구 대상은 뭐냐 했을 때는 제가 우리 그 교재에서는 뭐 실업이나 인플레이션 물론이고 경제 성장, 빈곤 문제, 환율 문제, 노사 관계, 시장에서의 경쟁, 경제 문제, 환경오염 문제, 조세 등 우리의 관심을 끄는 모든 것이 경제 문제다. 이렇게 그 소개를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경제학의 연구 대상인 것은 경제 활동, 경제 행위에 관한 모든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계속 반복하지만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교환하고 소비하는 일체 활동을 경제 활동, 경제 행위, 경제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경제학의 연구 대상은 생산, 분배, 교환, 소비와 관련된 이와 연관된 모든 활동, 행위, 또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사회적인 어떤 제도라든가 뭐 조직이라든가 이러한 것과 연관된 일체 모든 것이 경제학의 연구 대상이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한 것이 지금 여기 말한 대로 실업 문제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뭐 경제 성장, 빈곤, 노사관계, 뭐 환경오염, 조세 이런 것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경제학의 기본 지식은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의
갖춰야 될 최소한의 요건이다. 뭐 이렇게 교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생산하고 분배하고 교환하고 소비하는 일제 활동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보다 우리의 그 삶 또는 경제 활동을 잘 알기 위해서는 사회 현상으로서의 경제 문제가 어떻게 움직여지게 있고 경제가 어떤 원리에서 움직여지고 있는가를 갖다가 잘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보면 보다 좋은 어떤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따라서 이제 경제학의 기본 지식은 오늘날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최소한의 어떤 뭐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부연 설명한다면은 인간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또 다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경제학이 인간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하는 것은 경제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하는 것이죠. 경제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결국은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이것을 갖다 이제 앞으로 희소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생산 요소, 그 어떤 자원이라든가 원료라든가 또 노동력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토지, 또 토지 자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원료들을 사용해서 인간이 필요한 상품, 재화를 생산하는데 이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원이 무궁무진하다. 원하는 만큼 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면은 인간이 필요한 재화를 상품을 만들고 하는데 그 쓸 수 있는 자원이 무한정 가져다 쓸 수 있고 또 뭐 마음대로 큰 비용 들이지 않고 가져다 쓸 수 있다면은 그것을 이용해서 인간한테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즉 희소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희소성 때문에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많은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이 경제 문제를 갖다 원활하게 또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는 얘기죠. 따라서 경제이론에서는 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연구하는 학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경제학에 관해서 소개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제학이란 뭐냐 했을 때는 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활동은 의식을 하건 의식을 하지 않던 간에 끊임없는 선택 행위를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의 활동에 여러 가지 선택 행위, 왜 그런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가, 뭐 이러한 것을 갖다가 그 경제학의 연구 대상으로 하고 경제학은 이러한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날 경제학은 선택 행위와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지 연구 대상으로 삼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우리 교재에서는 소개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은 뭐 가정 문제다 하는 것을 놓고 보더라도 가정 경제와 관련된 그 가정 문제도 경제학의 분석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성인 남녀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마음을 합해서 하나의 어떤 가정을 이룬다고 하면은 이것이 경제학의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 사람들은 결혼을 할까? 그렇죠? 결혼하면 어떤 이득이 있길래 만족감이 있길래 사람들은 결혼을 하는가? 또 왜 결혼을 하지 않을까?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자녀를 낳을 것인가 안 낳을 것인가? 자녀를 낳는다면 몇 명을 낳을 것인가? 왜 어떤 사람은
자녀를 하나만 놓고 어떤 사람은 여러 자녀를 낳는가. 뭐 여러 가지 뭐 설명이 가능하지만 경제학적으로도 이 가정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경제 이론을 갖고 설명을 할 수 있고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범죄와 처벌에 관한 문제도 우리가 경제학의 연구 대상이 된다. 예.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범죄가 발생하게 되는데 왜 범죄가 다른 지역보다 또는 다른 나라보다 많이 발생하는가? 또 범죄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어느 수준에서 해야지 범죄 활동을 우리가 줄일 수 있겠는가? 꼭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만이 범죄 활동을 줄일 수 있는가? 뭐 이러한 것들도 그렇다면 어느 수준까지 처벌을 갖다가 하는 것이 범죄 활동을 줄이는데 바람직한가? 뭐 이런 것도 경제학의 분석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뭐 예술과 스포츠도 요즘에서는 우리가 경제학적인 어떤 이론들을 갖고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특정한 예술이 많이 발전하는 데 비해서 어떤 예술 부문에서는 크게 발전을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또 스포츠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뭐 축구다, 뭐 농구다, 뭐 배구다, 골프다, 뭐 이런 어떤 스포츠가 왜 활성화되고 어떤 것은 왜 활성화되지 못하는가? 그 활성화된다 하면은 그 원인과 이유는 무엇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특정한 분야에서의 스포츠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 뭐 이러한 것들이 다 경제학의 분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경제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분야의 어떤 활동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경제 문제는 왜 발생하는가 문제를 갖다가 조금 더 부연해서 반복해 설명드린다면은 희소성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비해서 자원은 한정돼 있다. 희소하다. 스케어시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인간의 욕망은 무한정해서 물질뿐만 아니라 뭐 명예, 권세 등도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근데 그 인간의 욕망의 무한성을 우리가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면은 사회 문제, 경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인간의 욕망을 무한정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희소성 때문이다. scarcity. 자원의 물리적 한정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망에 비해서 수단은 근본적으로 작다,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경제 문제의 어떤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쭉 따져 들어가다 보면은 어디로 귀결되냐면은 결국은 자원의 한정성, 희소성 때문에 모든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희소하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한정된 자원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거란 문제다는 얘기죠. 이 문제를 갖다가 희소한 자원의 경제적 배분 문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희소한 자원을 갖다가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즉 경제 문제라는 것은 결국 희소한 자원을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배분하는 문제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희소한 자원을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배분하는 문제로 귀착된다고 하는 것은 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지 않다. 무한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경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니. 그냥 가져다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데 활용해서 쓰면 되니까요. 문제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희소해서 모든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희소한 자원의 어떤 배분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이 희소한 자원의 경제적 배분의 기준을 갖다 경제학자들은 효율성과 공정성에 관한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자, 이 효율성과 공정성에 관한 문제도 뒤에서 또 다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려야겠지만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efficiency,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비용의 원칙 또는 최대 효과의 원칙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한다. 자,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을 얻어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합니다. 자원이 무한정하다, 무한하게 우리가 쓸 수 있다면은 뭐 효율성 따질 거 없다는 얘기죠. 그냥 필요한 대로 가져다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쓸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하면 가장 우리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느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에피션시하게 쓸 수 있느냐 이런 표현을 쓴다는 얘기죠. 자, 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술적인 효율성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효율성이 좀 차이가 있는데 주로 이제 경제학에서 말할 때는 우리가 그 경제적인 효율성을 그냥 효율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술적으로 어떤 그 효율성이 높은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과학자들은 어떤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어떤 효과를 또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했을 때 그때 기술적인 어떤 효율성을 우리가 생각할 거다는 얘기죠. 근데 경제학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성과,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 하더라도 그런 기술이라 하더라도 만약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어떤 효과 결과를 낸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면 경제학적으로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경제학에서는 우리가 효율성을 따질 때는 주로 경제적인 어떤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을 따진다. 따라서 경제 이론에서는 최소 비용의 원칙, 어떤 일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서 그 결과물을 얻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효율성이 높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따라서 최소 비용의 원칙을 갖다가 자원 배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중요한 그러한 기준으로 삼다는 얘기죠. 또 이 같은 얘기인데 최소 비용의 원칙을 표만 바꾸자면 최대 효과의 원칙이다. 자, 최소 비용의 원칙이라는 것은 일정한 결과를 얻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겠냐 하는 문제고요. 최대 효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비용 갖고 어떻게 하면 최대의 어떤 효과,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최대 효과 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이 자원의 배분 문제, 다시 말해 경제적인 배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효율성이다, 에피션시다 하는 문제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고 가장 중요시 얘기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효율성만 지나치게 강조하게 된다면은 뭐가 훼손이 되냐면은 에퀴티, 공정성, 공평성이라고 하는 것이 훼손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경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뒤에서 또 상세히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매우 중요해서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모든 자원의 배분을 효율성에만 맞추게 되면 공정성, 공평성이 크게 훼손되고 공평성이 지나치게 크게 훼손되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성도 우리가 크게 훼손돼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효율성만 지나치게 강조하게 된다고 하면은 회사를 운영, 즉 대기업에서 회사를 운영을 할 때 가능하면 작은 임금을 줘갖고 근로자들은 작은 임금을 줘갖고 또 기계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보다 나은 많은 성과를 얻어서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겠죠. 그 많은 이윤을 얻는데 그 경제적인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만약에 또 노동력이 싸다고 해서 그 값싼 노동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임금을 갖다가 충분히 주지 않는다 또는 적정하게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은
효율적으로 재화를 생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배 면에서 봤을 때는 공평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분배 문제가 크게 훼손되고 이것이 장기화되고 뭐랄까요? 그것이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효율성도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근로자들한테 이윤을 많이 최소 비용으로서 최대 이윤을 얻기 위해서 근로자들한테 적은 임금을 줬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돼서 근로자들이 그 임금을 받고 계속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근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기가 노동한 것에 비해서 그 받는 임금이 상당히 작고 살기가 고통스럽다 한다면은 결국은 열심히 일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요. 또 임금이 작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그때그때 대처를 하지 못한다든가 병원 비용들이 부족하다든가 생활 비용이 부족해서 그러한 것이 구조적으로 또 만약 이것이 확대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기업한테도 어떻게 돼요?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게 되면은 생산성이 떨어진다든가 또 상품의 불량률이 늘어난다든가 하면은 그건 결국은 기업한테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이 효율성과 공평성의 문제는 우리가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는 효율성과 공정성 문제가 적절히 우리가 잘 결합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효율성만 강조하면은 공정성, 특히 이제 분배 문제에서 공평성이 크게 훼손되고 공평성이 지나치게 훼손될 때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는 공정성과 우리가 효율성을 적절히 결합해서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 이론을 우리가 논의하면서 그 경제 이론에서는 합리성을 우리가 전제로 한다. 근데 그 합리성의 의미가 뭐냐 했을 때는 경제학의 어떤 그 기본 가정은 우리 교재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모든 경제 주체는 합리성을 갖고 있다. 합리적이다. 합리성을 갖고 선택 행위를 한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수단의 합리성을 뜻한다. 즉 따지면 주어진 목표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합리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한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택 행위를 할 때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경제 주체들은 합리적인 어떤 선택을 행위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은 수단의 합리성을 뜻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어떤 선택의 어떤 구체적인 선택과 된 예를 든다고 하면은 우리 교재에서는 대학의 진학 여부의 결정, 편익과 비용의 비교란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대학에 진학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대학 4년 동안에 들어가는 시간과 등록금 등 그 비용하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4년 동안 대학을 다니고 들어간 비용을 생각하면서 졸업 후에 얻을 수 있는 편익 이러한 것을 함께 고려해서 대학을 진학 여부를 갖다 결정한다. 그래서 만약에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도 그 4년 동안에 저희가 어떤 장사를 한다든가 사업을 해서 더 크게 성공을 해서 대학을 나온 것보다도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본인이 판단한다면은 굳이 대학을 안 가고 바로 장사나 사업을 하는데 뛰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 아니면은 만약에 어떤 스포츠 어떤 운동을 하는데 굳이 꼭 대학을 안 가도 자기의 재능이 운동을 하는데 특정한 분야에서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라고 하는 어떤 운동에 어떤 특별한 소질이 있다. 그러면 굳이 대학 4년 동안에 대학 다니라고 그 스포츠 활동을
좀 소홀히 하는 것보다는 그 4년 동안에 더 열심히 운동을 함으로써 더 많은 어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고 하면은 굳이 대학을 안 가도 되지 않느냐.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어떤 선택이 바로 이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이렇게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경제 이론에서는 그 경제 활동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가정이 뭐냐면은 모든 경제 주체들은 합리적인 어떤 선택, 합리적인 활동을 한다. 즉 다시 말해서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상황에서는 동일한 어떤 선택 행위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할 때 우리가 합리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경제 이론을 갖다가 소개를 계속할 때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자주 이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냐면 비용에 관한 문제라는 얘기죠. 비용에 관한 문제다. 근데 이 비용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화폐적인, 다시 말해서 회계학적 비용하고 경제학적 비용이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우리는 주로 경제적 관점에서 그 비용 문제를 갖다가 비용이라고 얘기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몇 가지 좀 개념을 좀 소개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비용 했을 때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선 비용을 회계적 비용, 어카운팅 코스트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하면은 이 회계적 비용, 회계학적 비용 또는 회계적 비용인 것은 실제로 지출된 각가지 명목의 비용을 말한다. 즉 다시 말해서 화폐적으로 지출됐다고 하면은 그것은 화폐적 관점에서 비용으로 우리가 삼는다는 얘기죠. 이것을 갖다 회계학적 비용, 회계적 비용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비용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화폐적인 지불을 주로 대상을 하죠. 즉 회계학적 비용을 우리가 주로 비용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근데 경제 이론을 해서 말하는 비용은 이 회계학적인 그 명목적인 비용이 아니라 기회비용 관점에서 비용을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우선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러한 개념입니다. opportunity cost. 실제로 지출을 하지 않았다 해도 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 모두 포함시키는 포괄적 개념에서의 비용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즉 어떤 행위의 기회비용은 이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하는 여러 가지 행위 중 가장 큰 가치를 갖는 행위의 가치로 측정할 수 했을 때 그것을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행위를 갖다가 포기해야 되는 경우, 그랬을 때 어떤 행위의 가치는 그 포기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가치, 다시 포기된 가치 중에서 가장 큰 가치를 그 행위의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한다. 만약에 우리 예를 들은 것처럼 대학 진학의 기회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3시간 공부의 기회비용,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3시간 공부의 기회비용, 만약에 3시간 동안 공부함으로써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 수 있는 돈을 갖다가 벌지 못했다. 3시간 동안 공부하느라고 아르바이트 3시간을 못했다. 근데 아르바이트 3시간 동안 3시간 하면은 만약에 3시간 동안 10만 원을 벌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10만 원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3시간 공부했다고 하는 것은 3시간의 기회비용은 아르바이트 3시간 동안에 벌 수 있는 10만 원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3시간의 공부의 기회비용은 바로 아르바이트 함으로써 3시간 동안 함으로써 벌을 수 있는 10만 원의 돈을 포기한 것으로 얘기하고 그것을 3시간 동안의 공부의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한다. 또 대학 진학의 기회비용도 마찬가지죠. 대학에 들어가서 4년 동안 공부하고 거기에 대학의 학비를 들여서 여러 가지 비용을 들여서 비용을 들여서 4년 동안 대학 생활을 했는데 대학 4년 동안에 그 학비뿐만 아니라 그죠? 대학 4년 다니면서 포기된 여러 가지 비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그것을 비용으로 생각했을 때 대학 다녔을 때 포기된 그 비용들 갖다 대학 진학의 기여비용이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경제 이론에서는 이 비용 얘기를 할 때는 이 회계학적 비용뿐만 아니라 기회비용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비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소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얘기를 할 때 그 매몰 비용, 썬크 코스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일단 지출된 뒤에는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갖다가 매몰 비용, 썬크 코스트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경제에서 어떤 선택 행위를 할 때는 이 썬크 코스트는 우리가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해서 합리적인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는 일단 지출된 비용은 다시 회수할 수 없다면 이것을 우리가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의 요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재에서 이제 콩코드의 오류라고 하는 그런 예를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시간 나실 때 교재를 한번 직접 보시도록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불란서와 이제 유럽 여러 몇 나라들이 이제 콩코드라고 하는 그러한 대형 여객기를 갖다 생산을 시도했었죠. 즉 미국의 보잉사라든가 다른 어떤 비행기 회사하고 우리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 유럽의 몇몇 국가들이 같이 대규모로 함께 대형 여객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계획을 추진했는데, 이 콩코드라고 하는 여객기를 갖다 생산해서 상당한 정도 추진해서 막대한 많은 비용을 들였죠. 근데 이 콩코드라고 하는 대형 여객기를 생산을 시도하는 데는 막대한 어떤 비용이 들어갔죠. 근데 중간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평가해 보니까는 최종적으로 이 콩코드라고 하는 비행기를 생산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보잉사라든가 하는 그런 기존의 대형 비행 회사하고 경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어떤 판단이 있었다면은, 최종 단계에 이르기 전에 그 중간 단계에서라도 그런 확실한 어떤 판단이 있었다면은 그 사업을 중지하는 것이 그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는 얘기죠. 근데 콩코드의 오류라는 것은 그때 그 불란서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그런 비행기 제작 회사에서는 중간에 들어간 그 비용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려 했더니 그 막대한 비용을 포기해서 그 손실을 갖다가 감수하는 게 너무 좀 아까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계속 추진해 갖고 어떤 시제품으로서 콩코드라고 하는 비행기를 만들어내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경쟁이 보잉사라든가 그런 기존의 대형 비행기 회사하고는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실패해서 더 큰 그 손실을 보게 됐는데, 만약에 그때 중간에 이 콩코드 제작을 중간에 포기했다면은 그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그동안 그 들어간 비용이 너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아까워서 끝까지 밀어붙인 그 결과로 더 큰 손실을 본 그러한 어떤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콩코드의 오류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잘못된 의사결정의 한 예로 이렇게 소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 썬크 코스트라고 하는 것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초기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을 너무 아까워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더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들어간 비용이 아까워서 그 사업이나 어떤 일을 계속적으로 추진했을 때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썬크 코스트의 개념도 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비용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 예를 든다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교재 소개하는 예인데, 그 회계학적 비용하고 그 경제학적 비용하고는 어떤 그 차이가 있나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교재에서 내용을 같이 보면은, 교재 소개된 내용을 같이 보면은, 쌍그릴라 호텔 이탈리아 요리부 그 주방장 박 씨의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요. 현재 5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이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이 레스토랑을 열 경우 예측한 수입과 비용을 아래와 같이 계산해냈다고 보자는 얘기죠. 그랬을 때 경제학적 비용하고 회계학적 비용의 비용 계산을 보면은 이 박 씨라고 하는 그 주방장이 자기가 사업을 하니까 독립적으로 그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그 레스토랑을 차리니까 그 화폐적인 그 연 수입이 한 3억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뭐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들어가서 들어가는 비용이 2억 5천만 원이다. 그러니까 이윤을 본다면은 1년에 5천만 원을 회계학적으로, 그죠? 5천만 원을 버는 그 결과가 나오니까 5천만 원 버는 큰 돈이니까 자기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이 주방장 박 씨가 그만두고 그 개인 레스토랑을 차렸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의 어떠한 주방장이 합리적인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냐 했을 때, 회계학적으로는 1년에 연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수입이 있지만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5천만 원의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라 1천만 원의 손실을 보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은 1년 동안에 월 500만 원이면 1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1년 동안에 연간 6천만 원의 연소득이 있었죠. 근데 만약에 개인이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차리게 된다고 하면은 외형적으로는 3억이라고 하는 그런 수입이 있지만은 자기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가 만약에 요리사로서 자기가 그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연소득 6천만 원의 소득을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그러면 사실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포기된 6천만 원 소득도 비용 개념으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기회비용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사람의 비용은 2억 5천만 원이 아니라 연간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을 포기했기 때문에 기회비용까지 포함되면은 3억 1천만 원이라고 하는 기회비용이 우리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수입은 3천만 원인데 이 사람이 비용이 3억 1천만 원이 되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천만 원의 손해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지출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당연히 비용 개념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주방장 박 씨가 개인 사업을 했을 때, 개인이 어떤 레스토랑을 열었을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 1천만 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기회비용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비용 손실 마이너스 1천만 원의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경제 우리가 이론을 갖다가 소개하면서 또 한번 함께 봐야 될 개념들은 뭐냐면은 경제적인 자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경제적 자원과 생산 가능 곡선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자, 자원이라고 하는 것을 뭐냐 했을 때는 특히 이제 경제학적 관점의 경제적인 자원은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아껴 써야 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넓은 의미의 자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모든 경제 문제가 자원이 희소해서 모든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기했죠. 자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모든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하면은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껴 써야 된다는 얘기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의미에서 자원은 우리가 아껴 써야 하는 그 모든 것을 넓은 의미의 자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근데 이 자원의 개념도요,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기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오늘날 그 원유, 중동 지방에서 생산되는 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또 또 가치를 갖다 창출시킵니까? 근데 이 원유가 이렇게 중요한 어떠한 자원으로 또 그 원료로 사용된 그런 시기는 그렇게 오랜 역사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업혁명이 1760년부터 1830년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뭐 독일이나 유럽에서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한 3, 40년 뒤에 산업혁명이 완성돼서 프랑스나 독일에서의 산업혁명은 1860년대, 70년대 이렇게 완성이 됐죠. 근데 산업혁명이 완성되기 이전, 다시 말해서 1700년대 중엽까지 또는 뭐 1800년 뭐 중엽 때도 마찬가지고요. 17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유럽 사회도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기 전 사회는 농업 중심적인 그러한 그 사회였었죠. 산업화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기계문명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에서 어떤 기계를 사용한다든가 더군다나 그 전기기관이라든가 그런 그 내연기관을 사용해 갖고 경제 그 에너지를 그 사용하는 그 뭐랄까 발생시키는 그러한 어떤 사회 구조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중동 지방 오늘날 그렇게 값비싸게 우리가 사용하고 수입하는 그런 그 원유 같은 중동 지방의 원유 같은 것도 1700년대 중엽 또는 170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중동 지방에 있어서는 그것이 귀중한 어떠한 자원이 아니라 오히려 생활에 그 불편한 그러한 것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중동 지방의 그 지표면에 보면은 물보다 물이 더 귀하고 그다음에 그 원유가 지표면에 끈적끈적하고 고약한 악한 그런 고약한 냄새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오늘날처럼 중요한 자원이 아니라 사람의 삶에 불편을 주는 그러한 것으로 여겨졌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원유를 활용해서 많은 원료를 거기서 축출하기도 하고 또는 그 여러 가지 기계의 그 휘발유라든가 오늘날 같은 그 기름을 뽑아서 그 전기기관이나 내연기관들의 뭐랄까요 동력을 움직이는 그런 원료로서 휘발유라든가 그런 기름들이 사용됨으로써 그 원유가 그만큼 우리가 귀중하게 되고 높은 그런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따라서 자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그것이 그 자원이냐 아니냐 또 얼마나 가치를 갖냐 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그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경제적인 의미에서 넓은 의미의 자원은 우리가 아껴 써야 된 모든 것을 자원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좁은 의미로서는 자원이라고 하면은 생산 요소, factor of production에서 경제 이론에서는 그 주로 좀 이론을 단순화시켜서 좁은 의미의 생산 요소를 갖고 이제 자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노동, 다시 말하면 노동력, 자본, 토지 또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일체의 모든 자연 자원을 갖다가 생산 요소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을 한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특히 이제 19세기 말 이후 그다음에 특히 이제 20세기로 들어오면서 산업혁명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들이 발생하면서 회사라든가 기업들이 이제 보다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20세기 들어와서는 그 기업가들의 생산자들 또는 기업가들이 어떤 그 경영 활동 이러한 것이 같은 생산 요소 노동자본 토지와 토지에서 이용되는 여러 가지 원료를 결합해서 생산 활동을 할 때 그 경영 기법에 따라서 그 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업인들의 경영 기법도 중요한 생산 요소로 이렇게 취급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그 경제 이론에서는 그 기업의 기업가 정신이나 기업의 그 경영 능력을 중요한 그 생산 요소로 다루긴 하지만은 이러한 것까지 포함시켜서 우리가 경제 현상을 분석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복잡하다는 얘기죠. 분명히 그 기업가의 경영 능력, 경영 그 기술이든가 경영 능력은 오늘날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따라서 이제 경영학 같은 데 있어서는 이 경영 능력을 어떻게 더 향상시키고 또 그 회사의 어떤 조직을 어떻게 더 관리하고 인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뭐 이러한 것에 따라서 그 보다 좋은 결과 효과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경영 기법이라든가 경영 활동 또 기업가의 어떤 그 기업가 정신 이러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경영 이론에서는 경영학에서는 경영가의 경영 그 능력 또 경영이라고 하는 그 기술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또 그런 것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소개하고 있지만은 경제 이론에서는 이 경제 이론에서는 경영 기술, 경영 기법은 가장 좋은 그런 경영 기술이 전제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주로 이제 노동자본 토지 또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토지 자원 이러한 것을 활용을 해갖고 경제 문제를 접근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 사회에서 오늘날에서는 경영 기법이나 경영 기술이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 활동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을 차지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것은 주로 이제 경영학에 맡기고 경제 이론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경영 기술, 경영 기법 가장 좋은 경영 기법을 전제로 해서 생산 활동, 경제 활동을 가정을 하고 전제를 하고 생산 요소인 노동자원, 토지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을 해서 생산 활동을 한다. 그리고 생산 요소로서는 주로 이론을 단순화시키 위해서 노동자원, 토지 이와 같은 것을 생산 요소로 삼고 경제 현상을 분석을 한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와 관련된 그러한 이론들을 더 이제 진전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상품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다시 한번 그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자, 커머디티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소비하기를 원해 시장에서 사고 파는 모든 것을 갖다가 상품이라고 하자. 사람들이 소비하기를 원해서 시장에서 사고 파는 모든 것을 커머디티 상품이라고 하자.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재화, 구스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서비스 두 종류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어떤 물리적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보면서 만질 수 있는 것을 재화 커머디티라고 하고, 그 커머디티 중에서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것을 갖다 상품, 눈에 보일 수 있는 재화를 구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구스를 갖다가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그 거래 대상이 되는 것을 상품, 우리가 커머디티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서비스,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이 소비하기 원하면서 시장에 사고 파는 것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서비스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재화는 또 다시 이제 자유재하고 경제재로 나눠볼 수 있겠죠. 자유재 프리굿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는 있으나 너무 흔해서 거래 대상이 되지 않은 물건. 그렇죠? 쓸모는 있으나 너무 흔해서 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 물건. 뭐 예를 든다면 뭐 공기와 같은 것이죠. 물론 요즘엔 뭐 환경 오염 심해서 뭐 그 어떤 데서는 보니까는 에베레스트 산에 높은 데서의 맑은 공기를 캔에 담아서 그걸 상품화시켜서 뭐 팔기도 한다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를 우리가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지는 않잖아요. 따라서 쓸모는 있으나 너무 흔해서 거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물건은 우리가 프리굿 자유재라고 얘기한다. 근데 경제 이론을 분석할 때 경제 이론의 대상은 이 자유재는 분석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재화를 경제재 말고 자유재 말고 경제재 에코노믹 굿스라고 하는데, 경제재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서 거래 대상이 되는 물건을 갖다가 경제재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경제 이론의 어떤 분석의 대상은 경제재를
우리가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저 공급이 제한돼 있어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건. 뭐 자유제하고 경제제를 우리가 구분하는 한 예를 든다면 뭐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죠. 예전에는 우리가 물이 오염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뭐 그냥 그 골짜기 물도 그냥 새물도 마실 수 있을 수 있고 또 그 지하수의 물을 갖다가 그대로 우리가 우물물을 떠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주지 않고 돈을 주고 그냥 퍼먹을 수 있다든가 했을 때는 뭐 마치 경제제처럼 사용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오늘날 물은 어떻습니까? 맑은 물을 갖다가 몸에 해롭지 않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을 갖다가 사서 먹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날 그것도 경제제냐 자유제냐 하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물 같은 것도 사고 파는 그러한 대상이 됐기 때문에 경제제의 한 형태로서 우리가 상품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원과 상품에 관한 그런 개념들을 한번 다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은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개념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그 사회현상, 경제현상을 우리가 분석하는데 자주 이렇게 사용되는 뒤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해서 우리 교재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생산 가능 곡선, Production Possibility Curve, 경제원론책 같은 데서는 PPC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죠. 한 경제에서 최대한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상품의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을 갖다가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얘기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한 사회가 쓸 수 있는 그 자원을 모두 이용을 해서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쌀하고 옷만 두 재화만 생산한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한 사회가 쓸 수 있는 모든 생산 요소를 활용을 해서 쌀만 생산한다. 그렇다 한다면은 옷을 하나도 생산하지 않고 모두 쌀만 생산한다고 해서 이것을 X축에 표시해 갖고 최대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양을 이 크기라고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반대로 옷을 갖다가 쌀을 하나도 생산하지 않고 그 사회가 쓸 수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옷만 생산한다고 했을 때 최대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이 크기라고 한다면은 바로 요만큼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쌀을 최대한으로 생산한 것을 일부를 포기하고 대신 옷을 생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 Y축에 나타난다는 얘기죠. 따라서 만약에 A점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쓸 수 있는 자원을 이용을 해서 쌀을 이만큼 생산하고 그 다음에 옷을 이만큼 생산할 수 있는 최대한 다를 수 있는 어떤 생산 배합점을 바로 A점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B점이라고 하는 것은 쓸 수 있는 그 사회가 쓸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대로 활용을 해서 옷을 이만큼 생산하고 대신 쌀을 이만큼 다시 말해서 쌀을 이만큼 포기한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한 경제에서 최대한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의 조합점을 나타내는 어떤 이 배합점을 연결해서 얻어지는 곡선을 갖다가 생산 가능 곡선 또는 생산 가능 경계선이라고 얘기한다. 따라서 이 생산 가능 경계선 곡선은 바로 그 사회가 쓸 수 있는 생산 요소를 이용해서 최대한도로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해서 최대한도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상품의 어떤 배합점들을 연결한 것을 이걸 생산 가능 경계선 또는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생산 가능 경계선 안쪽에 있는 C점 같은 경우는 뭘 의미하냐면은 생산 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최대한대로 다 사용해서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쌀을 평가할 때는 이마만큼 생산 요소를 덜 사용했다는 것이고 옷을 평가할 때는 이 크기만큼 생산 요소를 덜 사용한 그 비효율적인 어떤 생산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거기에 비해서 이 2점, 이 점은 기존의 어떠한 이 생산 가능 곡선을 우리가 전제로 한다면 한 사회가 쓸 수 있는 생산 요소를 이용해서 최대한도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의 배합점들을 연결해서 얻어진 것이 이 생산 가능 경계선 또는 생산 가능 곡선이기 때문에
이 생산 가능 곡선 바깥에 2점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예. 생산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상품의 배합이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점은 선택 불가능한 점이다. 기존에 어떤 그 생산 요소를 갖고 최대한도로 생산할 수 있는 그 영역 바뀌시기 때문에 선택이 불가능한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생산 요소로서의 어떤 그 생산 요소가 증가한다든가 아니면은 기술 수준이 발전한다든가 했을 때 같은 그 원료를 갖고 그죠? 생산 요소를 갖고도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같은 원료를 갖고 같은 그 생산 요소를 갖고 기술 수준이 발전했다든가 했을 때 쌀로만 평가했을 때 이만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든가 옷으로 평가했을 때 이만큼 더 생산할 수 있다든가 한다고 하면은 이만큼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생산한다는 것은 에코노미크로서 경제가 성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쌀과 옷을 갖다가 생산할 수 있을 때 그 생산에 우리가 그 기존의 어떤 생산 요소를 이용을 해갖고 기술 수준이 발전한다든가 아니면은 생산 요소의 양이 증가해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어서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바깥쪽으로 이동한다고 하면은 이랬을 때 이것은 뭐냐면은 경제 규모가 증가됐다 또는 경제가 성장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기존의 선에 비해서 이 초록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산 가능 곡선으로 이렇게 이동됐다 얘기하고 이것은 경제 성장이 일어난 후에 생산 가능 곡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만약에 경제가 성장해서 경제 규모가 커지고 경제가 성장했다고 하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같은 그 사회 갖고 있는 그 생산 요소 갖고 최대한도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 가능 곡선이 이 점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 점은 어떻게 돼요? 선택이 가능하지만은 이 점은 비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그러한 점이 되겠다는 얘기죠. 점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생산 가능 경계선 또는 생산 가능 곡선은 다시 얘기지만 한 경제가 최대한 주어진 어떤 생산 요소 갖고 최대한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의 배합점들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이렇게 소개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5강, 다음 시간에서는 국민경제 기본 골격에서 이것을 중심으로 이제 쭉 다루겠는데 시간도 오래됐고 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